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온 세상 시즌 2 라이브고요. 온통 라이브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또 우리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가 콜라보로 우리 라이브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23년 경제 살아가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도대체 금리 어떻게 되나? 이놈의 물가는 어떻게 되나? 이놈의 부동산은, 주가는 뭐 정말 궁금한 것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많은 해안 얻어가실 수 있길 바라고, 오늘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는 제가 진행하고 초대 손님을 초대해서 대화하는 그런 컨셉보다는 같이 대화하는, 저도 의견도 드리고 저도 판단을 의견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특히 현재 경제가 어떤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고 어떤 정책들 우리는 또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좀 얘기 나누면 좋을 텐데요.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오건영 아니고요, 각건영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 아시겠지만 잠깐 한번 소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한은행의 오건영 팀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제가 정보 하나 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오건영 팀장님이 저한테 시인을 하나 하셨어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밥 사자겠다고. 뭘 잘못했는지 아세요? 한 몇 개월 동안 제가 형인 줄 알았대요. 여러분들도 아마 김광석이 분명히 형일 거야 이렇게 판단하실 텐데 아닙니다. 우리 오건영 팀장님이 형님이십니다. 네. 네, 잘못하셨습니다. 잘못하신 거 농담입니다. 네. 오늘 팀장님 많이 바쁘시죠 요즘에? 뭐 여기저기 좀 이것저것. 네, 진짜 우리 신한은행의 대표 인재 아니십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인재로서 또 많은 말씀 좀 주시고요.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의 대가 아닙니까, 그죠? 대가라기보다는 이렇게 네. 인플레이션 관련 책을 썼던 사람이라서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오건영 팀장님 뵐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이렇게 겸손의 상징이에요.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배우고 있는데 가장 많이 배운 게 사실은 겸손이라는 단어죠. 정말 제가 항상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궁금하신 것들 여러분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드려야 될 시간인데 벌써 실시간 댓글로 우와 오건영 아저씨다, 와 미쳤다, 둘 다 너무 좋아,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레블TV님 참석합니다, 노창훈님 출석합니다. 네, 이렇게 또 한 분 한 분 이렇게 참여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토크를 하기 전에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워낙 세계 경제 네. 지금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네. 물론 저도 의견 드리겠지만 뭐 세계 경제 네네. 그리고 한국 경제, 네. 특히 물가, 네네. 국제 유가 이런 얘기를 먼저 나눠보고자 하는데 네네. 세계 경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첫 번째는 네, 지금 이제 향후의 흐름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세 가지 단어. 세 가지 단어는 첫 번째는 하드랜딩이고요. 네, 두 번째는 하드랜딩이라는 거는 이렇게 날아가다가 그냥 고꾸라지는 네, 게 네. 하드랜딩인데, 네, 문제는 하드랜딩 자체가 너무 무서우니까 예, 이게 이렇게 내려올 때 쿠션을 대줘가지고 쿠션 이게 대주면 이렇게 네. 옆으로 슬슬 내려와가지고 소프트 랜딩이 되지 않냐. 네. 그래서 두 번째 단어는 이제 소프트 랜딩이 되는 소프트 거고요. 랜딩. 그래서 소프트 랜딩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보니까 1월 달에 보니까 생각보다 미국 경제부터 시작해서 자산 시장도 뜨겁고, 네네, 그러면 굳이 내려올 게 뭐 있냐, 네네. 노랜딩이다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결국에는 하드랜딩, 소프트랜딩, 그 다음에 노랜딩, 네.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보는 시각은,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이제 시장에서 노랜딩까지 바라본다라는 건 조금은 좀 너무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갔죠. 왜 그러냐면 네, 1월 달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던 점이 있고요. 네, 자산 시장이 뜨거우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 자산이라는 게 사실 보면 네. 약간 저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내 캐시가 늘어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2월 달에 자산 시장이 흔들렸을 땐 소비 안 하던 사람들이 네. 1월 달에 자산 시장이 올라오니까 소비를 늘리게 되더라고요. 특히 서비스 업종에서의 소비를 늘리니까 서비스 업종에서의 고용이 팽팽해요. 그러면 네. 이게
경제 지표가 다 좋게 보이게 마련이고 경제 지표도 좋고 자산 시장, 금융 시장도 뜨겁고 이게 어떻게 경기 침체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1월 달에는 노랜딩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네. 작년 이제 4분기로 가면은 이건 답이 없다. 소프트 랜딩이 될까 말까인 것 같고 하드 랜딩 가능성이 높다 말 이런 네.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노랜딩은 조금 너무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가운데 쪽에 있는 소프트 랜딩 쪽으로의 노력이 계속해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어가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프트 랜딩을 성공하는 쪽으로 예. 그렇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의 어떤 경기 진단하고 네네. 저하고 이제 언어가 좀 다를 수 있는데 네네네. 매우 유사한 진단인 것 같아요. 아 네네. 저도 의견을 좀 드린다면 글로벌 경제를 네네. 저는 이제 보통 경제 성장률 가지고 네네네.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IMF가 바라보기를 네네. 세계 경제 성장률 2.7%로 L자로 꺼질 거야. 아, 네네. 이렇게 전망했다가 이번 1월에 2.9%로 상향 조정한 거죠. 네네네. 0.2% 포인트를 상향 조정했죠. 네. 근데 상향 조정한 배경은 중국이 생각보다 리오프닝으로 인한 네네. 경기 진작 효과가 있다. 네. 또 미국 경제가 유럽 경제가 이 두 선진국 권역이 생각보다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을 덜 받는구나 네. 하면서 미국 경제도 1.0% 전망치를 1.4%로 상향 조정하죠. 네네네. 유로존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상향 조정한 것인데 그렇지만 이 성장률이 노랜딩이 아닌 거예요. 아 네. 여러분 그걸 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보고 있는 건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 약간 강한 경기 침체로 예견했다가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들어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 네네. 이렇게 판단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어떻게 혹시 이 부분 생각하세요? 저도 마일드한 경기 침체 쪽에다 조금 무게를 싣는데요. 네. 이제 이쪽으로 나가기 전에 저도 사실은 이 비슷한 질문을 받아서 이제 교수님께도 좀 이제 한번 같이 이제 여쭤보면서도 말씀을 너무 나누고 좋아요. 싶은 게 예. 이제 IMF 경제 전망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이번에 경제 전망 보면서 조금 좀 놀랬던 게 예. 다른 국가들에 대한 경제 전망들은 다 일제히 상향 조정이 됐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거 저는 공감을 하는 게 네. 2.7에서 2.9가 된 게 노랜딩이 아니라 네. 소프트 랜딩이 좀 더 소프트해졌을 뿐이다. 이제 이 말씀이신 건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좀 요번에 보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까지도 전부 다 이제 전체적인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하잖아요. 네. 근데 한국 경제에 대한 성장 전망이 아, 별로 안 좋게 나와요. 맞아요. 이상하게 하향 조정을 하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이 팩터들을 한번 쭉 봤어요. 근데 저는 네. 이콘이 아니라서 네. 교수님처럼 이렇게 여기서 어떤 기준을 갖고서 그걸 평가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계부채 문제 때문인가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게 한국 경제.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번에 성장 전망을 낮춘 나라가 대부분 다 올려줬는데 네. 한국, 호주 이런 나라들 가계부채가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다운그레이드를 시켰더라고요, 살짝씩.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중국 경제 좋으면 이제 뭐 사대주의는 아닙니다만 네. 중국 경제가 좋으면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뭐 예전만큼은 아니면 그래도 약간의 좀 긍정적인 면은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중국 경제를 올리면서 우리나라를 내렸다. 그래서 이제 그 공통점을 좀 이 다운그레이드된 국가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가계부채가 좀 이슈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실제로 IMF에서도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실제 지금 가계부채를 조금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인터뷰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네. 실제 정통 이콘의 말씀을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아유 뭐 이렇게 항상 겸손하게 표현해 주시는데 저도 의견을 드리면 너무 좋은 질문 주셨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어제 그 3프로 TV 나갔다가 네. 한 분의 질문이 아니라 댓글이 좀 인상 깊게 남는데 아니 계속 가난해진다고 했으면서 제가 가난해진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고물가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 팀장님도 통장에 찍히는 그렇죠. 소득이 계속 똑같아도 네.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실질 소득. 그러니까 소득이 똑같이 찍혀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들으실 텐데 여러분의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유지되더라도 물건을 살 수 있는 개수가 줄어드는 거죠. 고물가 때문에. 그래서 실질 소득과 명목 소득 간의 격차가 벌어지니까 가난해짐을 느낄 것이. 더군다나 이자도 계속 올라가니까 이자 상환 부담까지 생각하면 가난해지는 거죠. 그게.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제가 3프로 TV 나와서 강한 경기 침체 아니다.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라고 표현했더니 또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왜 지금까지 가난해진다고 했으면서 마일드한 경기 침체라고 하느냐. 이게 정말 이 질문에 대한 해안을 분명히 드려야 됩니다.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으로 생각보다는 마일드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경제는
더 나쁘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나쁘게 보고 있는 몇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한 가지 첫 번째는요. 제가 뭐 사실 제 채널에서는 그거를 이미 강의 형태로 제시를 했어요. 왜 한국 경제만 견고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요. 이런 경기 침체, 그러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게 세계 경제를 종전보다는 마일드한 경기 침체로 보고 있는 건 맞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로 보고 있는 건 역시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기 침체 국면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거죠. 왜? 첫 번째가 수출 구조가 그래요. 아시겠지만 경기가 이렇게 침체될 때 우리 팀장님 그 쌀을 아껴 드시나요? 그러진 않죠. 아니죠. 근데 자동차 소비는 좀 나중으로 미룰 수 있죠. 결국 내구재 소비가 주는 게 경기 침체. 실물 경제에서 나타나는 경기 침체의 현상들은 내구재 소비가 줄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구재를 수출하는 나라, 쉽게 말하면. 그렇죠. 자동차, 뭐 스마트폰,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나 가전, PC 다 내구재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내구재를 생산하기 위한 부품이나 혹은 생산 장비예요. 다. 그러니까 결국 내구재 수출이라는 이런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취약하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들은 물가가 정점 찍고 떨어져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가가 아직 덜 잡히고 있다. 그래서 이 경제정책 방향으로서 민생 경제를 챙기기 위해서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정책 방향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뭐 난방비 걱정이거나 에너지 바우처 이거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에너지 바우처를 지자체를 통해서 공급하는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거를 활용하는 그 비중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또 보신 분들은 주변에 내가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이런 어떻게 보면 경제정책적인 지원책이 있는데 내가 활용 못하는 게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이런 안내하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라는 이거 의견이고요. 그래서 물가를 잡을 땐 물가 잡아라라는 표현을 했는데 물가를 상대적으로 못 잡고 있는 모습 속에서 공공요금 인상이나 이런 것을 좀 뒤로 미뤘죠. 그래도 미루기 전까지는 이걸 굉장히 우려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앞에 말씀하셨던 가계부채. 자산 가치가 크게 줄어들고 있고 또 부동산 PF 문제 심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자산 가치보다도 부채 규모가 커지는 우리가 금융권에서 고위험군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산 가치보다 부채 규모가 더 큰 자. 이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소위 고금리에 따른 역습으로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0.3%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맥락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세계 경제라고 할 땐 가끔씩 이제 세계하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동일시하는 경향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세계 경제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약간 다른 핀트로 움직이는 경향들도 생겨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자국 자체에서 소비가 강력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나라들이 받을 수 있는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의 그 담론하고 수출 의존적이라든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크리컬한 그런 산업 영역들, 그다음에 가계 부채가 많아가지고 내수 소비가 조금 힘들 수 있는 근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그런 국가들이 이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를 바라보는 그 담론하고 조금은 좀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계의 취약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적절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재정 사이드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 전망 자체도 저는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소프트 랜딩 하면 안 아프다는 생각을 하지만 소프트 랜딩도 랜딩은 랜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최대한 아주 완만한 소프트 랜딩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건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임팩트 있는 정책들을 써줄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는 저는 효율성이 있는 그런 형태의 재정 지원이 굉장히 좀 선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너무 좋은 조언 주셨고요. 제가 이제 이어서 이제 세계 경제 흐름과 함께 이제 그 다음 사이드로 넘어가고 싶은 게 오늘 어쨌든 인플레이션의 대가이시니까 인플레이션의 대가로서 22년 한 해 정말 6.3%라는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률. 아, 네. 그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24년 만에 최고치. 네네. 미국도 9.1%, 41년 만에 최고치. 네네. 이런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이를 때 우리 오건영 팀장님은 혼자서 책에다도 안 써놓으시고 혼자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했는지 아세요? 댓글로 맞추시는 분께 선물 드리고 싶은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뭘 하셨느냐? 주말 농장을 하셨어요. 주말 농장.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아, 이제 주말 네. 농장을 네, 그 네. 주말 농장을 한 게 네. 저희 꼬마애가 둘째가 좀 하자고 해가지고 네. 이제 5학년 이제 올해 6학년 올라가요. 근데 이제 네. 5학년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해만 더 해달라고 해가지고 네. 같이 이제 무 심고 이제 파 심고 한 건데 파를 심었는데 파값이 엄청 뛰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할 때 아주 그렇죠.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팥값 뛸 때 팔을 심은 자. 아, 네.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아, 네. 이제 너무 좋은. 근데 네. 다만 이제 좀 약간 그 하면서도 이렇게 사람이 직업병이 있다 보니까 이제 네. 어떤 걸 좀 느끼냐면 네. 아마 이제 예전에 이제 인플레이션 쪽 관련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그 인플레이션이 10년 동안 안 잡히니까 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이 잡초와 같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잡초요. 그래서 저는 잡초? 그래가지고 했는데 네. 주말 농장 해보신 분들은 잡초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정말 지난주에 뽑으면 이번 주에 그만한 게 자라있거든요. 아, 안 잡힌다. 예, 그래서 예, 그렇죠. 안 잡히고 예. 뽑아내더라도 다시 자라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초와 같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느꼈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뒤에서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네. 우리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언제 눌릴 것인가를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이 잡초 언제 뽑을 건가를 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뒤에서는 또 어떤 얘기도 좀 중요하다고 보냐면, 뽑은 다음에 재발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도 다시 이만한 게 자라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70년대 차트 보면 진짜 잡초처럼 밀려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을 지금 얼마나 2%까지 눌러주느냐, 네. 이것도 지상과자가 되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재발하지 않고 2%로 어떻게 눌러줄 수 있겠느냐. 아, 네.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플레이션 마치 잡초에 비유하시면서 네네. 인플레이션 어떻게 대응할지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거의 오근영 팀장님과의 대담 속에 말미에 민생경제 회복 지원, 물가 안정 대책 이런 것들도 제가 몇 가지 코멘트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가에 굉장히 관심 갖다 보니까 네네. 미국 물가에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미국 CPI에 관심이 있고 미국 PCE에 관심이 있고 아, 네네. 그리고 미국 CPI뿐만 아니라 미국 CPI, 근원 CPI도 관심이 있고 근원 PCE도 관심이 아, 있고 예. 정말 관심 많으세요. 아, 예. 실제 미국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금리의 행방이 또 달라지니까 아, 네네. 네. 물가 금리 간의 관계를 여러분 알고 계신 거예요. 아, 네네. 그리고 그것이 주가나 나머지 자산 시장에 네.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여러분 다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요. 네. 제가 이렇게 기업 CEO들 만나서 인플레이션 지금 물가 상승률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요.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한 3, 40% 되지 않나요? 물가 상승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정말 경제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조차. 그랬는데 근래 들어 이렇게 많이 스마트해지신 것 같다. 이런 전체적으로 생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일단은 혹시나 잘 모르시는 이 물가를 잡는 게 네. 어려우니까 잡초처럼 비유하셨으니까 지금 일단 개념 정리를 좀 한번 좀 네네, 네. 첫 번째 네. 우리 오건영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네. CPI와 네네. 또 PPI도 있고 네네. PCE도 있는데 아, 예. 이거 잠깐 한번 쉽게 구분해 주시면 도움이 네, 될 것 같아요. 아주 직관적으로만 구분을 해드릴게요. 네네. 이거 제 생각에 디테일로 들어가면 진짜 답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PPI라는 거는 프로듀서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만들어낸 물가 지수가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네. 사실상 도매업자들이라든지 생산자들이 만들어낸 물가라서 원자재 가격에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원료 가격에 반응을 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르면 예. 요즘 이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르면 일정 기간 후행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오르는 경향이 있다. 있죠. 이제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 네,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는 결국에는 공장에서 제조업을 할 때 그때 적용되는 물가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 제조 물가.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에 약간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 네. 이 정도가 1번인데 좋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추세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수요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생산자들의 물가 상승을 소비자한테 전가하지 못하면서
그 성향이 많이 사라졌다가 네. 최근에 조금씩 고개를 들썩들썩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경향이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고 오케이.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PCE가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건데 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해주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 팩터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네. 보니까 물가 품목으로 이제 그 제품 품목으로 해서 500개 정도가 있다. 뭐 네. 짜장면도 들어가고 설렁탕도 들어가고 이런 게 들어가면은 네. 이 500개를 놓고서 바스켓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 바스켓에서 비중을 갖다 정해놓고 얘네들로 지수를 만들어가지고 이 움직임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미리 정해져 있는 몇 개의 요소들을 갖고 걔들의 가격 움직임을 추적하는 방법. 네.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보면 되고. CPI. 그렇죠. 그다음에 PC라는 거는 개인 소비 지출인데 말 그대로 지출이 일어난 금액의 총량을 갖고 가는 거니까 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지출한 총량으로 게임을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브로드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컨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장 브로드하게 결국엔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는 놓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가장 브로드하게 볼 수 있는 게 PC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PC가 발표되는 시간이 좀 늦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GDP 성장률이라는 게 네. 한 분기 단위로 나오는 건데 분기가 끝난 다음에 네. 1, 2, 3월에 걸쳐서 1분기 성장률이 4월 달에 일단 잠정치가 발표되고요. 네. 추정치가 발표되고 5월 달에 잠정치가 발표되고 6월 달에 확정치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1분기 성장률이 6월에 나오니까 다들 하시는 말씀이 아니 너무 늦지 않냐. 네. 적시성이 떨어지는 지표다. 중요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PC 같은 경우도 적시성으로 따지면 CPI에 비해서 조금 밀리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PPI는 생산자냐, 네. 그 다음에 CPI하고 PC는 소비자, 네. 그 다음에 CPI는 정해져 있는 팩터의 움직임, 그 바스켓의 움직임이고 네. PC는 소비한 총액, 그 금액을 갖고서 평가하는 그런 총체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네요. 아니, 여러분. 아니, 헷갈리게 설명해 주세요. 네. 역시 왜 우리 팬분들이 예. 오은영 팀장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성을 바꾸는지 아, 왜 오씨를 가치로 바꾸는지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설명이셨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숟갈 하나만 좀 올려드리면 좀 가볍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관점에서도 이제 이런 물가 지표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수입 물가 지표. 수입 물가 지수가 얼마나 오르느냐가 이제 후행적으로 생산자 물가에 반영되죠. 원자재 같은 걸 우리 죄다 수입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생산하는 생산자 물가에 반영이 되고 이게 소비자의 물가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겠고요. 근데 재밌게도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가 하나예요. 하나. 근데 미국처럼 통계 선진국 이런 데는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 근데 CPI보다 PCE가 더 정확한 물가 진단 체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PCE 같은 경우는 이 가중치를 자주 바꿔요. CPI는 안 바꿔요. 그래서 CPI의 의미는 세계적으로 물가가 어떤지를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잣대를 같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미국은 고무줄로 재고 우리나라는 잣대로 재면 그렇죠. 안 되잖아요. 네. 같은 잣대를 가지고 재야 되니까 국제 비교할 때는 CPI가 좀 더 유리하고요. PCE는 미국 자체적으로 진짜 물가가 잘 잡히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결과적으로는 FOMC 회의에서 우리가 가장 물가에 이렇게 연연하는 이유, 물가에 관심 있는 이유는 금리 인상 행보잖아요. 근데 역시 FOMC 위원들이 페드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때 참조하는 그 주된 잣대가 바로 PCE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PCE 관심 있고요. 저도 이제 CPI나 PCE 발표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밤 10시 반이잖아요. 밤 10시 반이죠. 그러면 저는 라이브로 그 즉시 분석해 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때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예. 역시 금요일이죠. PCE 발표됩니다. 네, 밤 그렇습니다. 10시 반에. 그래서 저녁 약속 안 잡았어요. 네, 우리나라 시간. 이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즉시 분석해 드리는데 그렇게 물가를 여러 가지 지표를 비교하면서 이해하시면 훨씬 재밌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물어봐야 될 거, 논의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또 질문도 남기시는데요. 이도님께서 1타 강사네요. 네, 역시 감사합니다. 1타 강사. 제가 2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별로 안 웃긴가요? 네. 임지연님께서 질문을 남기셨는데 물가에 영향을 받는 민간 소비 올해 상반기와 후반기
하반기죠.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 이런 질문 주셨어요. 그러면 물가를 먼저 얘기를 나누고 그것에 따라서 민간 소비나 이런 게 영향이 있을지 좀 얘기를 나눌 텐데 네네. 물가 상황을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이게, 물가 잡힐 예. 것인지 이거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하고 네. 그렇지 않은 입장들이 있는데 네. 요걸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네. 이런 거죠. 작년 6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까지 올라갔어요. 네. 뒤에 이제 한국이 아니라 왜 미국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6월에 9.1까지 올라갔죠. 그게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정점을 치고 내려오면서 네. 지난해 12월에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6.5까지 내려옵니다. 네. 그럼 9.1에서 6.5로 6개월 만에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6개월 동안에 2.6%가 내려온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프로젝션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6개월 동안에 2.6이 내려와? 그럼 이제 비례식을 세우면 되잖아요. 네. 그럼 1년이면 5.2가 내려오고 네. 2년이면 뭐 10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네. 그러면 12월까지 6.5면 6개월 후에는 6.5에서 한 2.6을 또 빼면 3.9죠. 네. 네. 올해 6월이면 3.9. 네. 올해 연말이면 거기서 2.6을 또 빼니까 1.3. 예. 2% 밑으로 내려와요. 네. 네. 그럼 이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네. 내년이 마이너스 1.3이죠, 오히려. 그럼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지. 이제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앞에서 빠르게 물가가 내려오는 걸 보면서 승리를 선언할 수 있죠. 게임 네. 끝났다. 네. 이제 네. 물가는 빠르게 안정이 될 것이다. 그럼 아까 전에 이제 하반기 소비가 어떠냐. 이게 네. 판단하기 어려운 게 지금 물가가 높더라도 예. 그때 물가가 안정이 되면 하반기 소비는 나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럼 이게 물가도 안정이 되고 자산 시장도 뜨겁고 경기도 좋은데 네. 이게 무슨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을 왜 여기서 논하냐? 네. 노 랜딩의 근본이 되는 게 물가가 빠르게 내려올 거라는 그 기반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세상은 수학이 아닌 거죠. 1차 함수로만 존재하는 게 세상이 아니라서 예. 이거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 공부를 하는데 이제 홍길동이라는 애가 20점 받는 애예요. 100점 만점에. 네. 스카이 가려면 90점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스카이 가겠다고 하는 거죠. 1월 달에. 네. 그래서 이제 해봐. 그랬더니 얘가 하루에 20시간씩 공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 7월 달에 70점까지 올린 겁니다. 야. 한 달에 10점씩 올렸어요. 네네.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7월 달에 게임 끝났습니다. 왜? 한 달에 10점씩 올라가니까 수능은 11월에 봐요. 예. 그럼 70점에서 10점씩 4개월이면 40점이 더 올라야 되잖아요. 예. 그럼 110점이 되면서 하버드를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게임이 끝났다고 하는 네. 거죠.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20점에서 70점까지 올리는 게 힘드니 70에서 100 올리는 게 힘드니 네. 그럼 숫자로 보면 50점 올리는 거고 30점 올리는 거니까 네. 20에서 70 가는 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70에서 100으로 올라갈 때는 변별력 있는 문제가 등장을 하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격증 시험 같은 거 보면 예를 들어 70점이 허들이라고 하면 네네. 65까지는 잘 올라온 다음에 65에서 70 넘어갈 때 1년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홍길동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떨어져 내려오더라도 네. 9.1에서 6.5로 내려오는 거하고 네. 6.5에서 2%로 내려오는 거하고 이 속도가 또 사뭇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차이 나죠. 그래서 1차 함수로 찍어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6.5까지 빠르게 내려오고 한 5%까지 지금처럼 빠르게 내려오다가 이후부터는 옆으로 기는 모습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물가를 바라볼 때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미 게임 끝났다. 아. 연말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오히려 디플레를 걱정해야 된다. 네. 그럼 디플레를 걱정해야 되면 연말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을 풀어줘야 돼.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성급한 것 같고요. 이 게임이 생각보다는 조금 오래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물가가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은 물가는 항상 금리를 끌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금리가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네. 항상 우리는 저금리는 장기화될 거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네. 지난 15년 동안. 네네.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네. 수시로 저금리로 떨어지는 중력이 밑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예. 어떤 때는 위에서 웬만하게 애매한 수준으로 올라와서 옆으로 금리가 기어버리는 네.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 이 정도 말씀드려봅니다. 그렇군요. 네. 예. 말씀 참 감사하고 저도 여기서 뭔가 좀 점원을 드릴게요. 잠깐 우리 댓글 좀 읽어드리면요. 장초코님께서 3프로에서 자주 뵙는 분 두 분을 여기서 만나니 새롭습니다. 새로워하지 마시고요. 3프로 TV 구독자 250만 명 이거 건너오세요. 네, 건너오세요. 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건너오십시오. 네, 김동완 의장님 죄송합니다. 만나면 혼날 것 같아요. 예, 농담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테르노님 아주 팬입니다. 앵코님 또 일타 강사 좋아요. 교수님 최고 좋습니다. 저도 좀 이런 말씀 드릴게요. 혹시나 이제 물가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잡히신 분이
종종 계시거든요.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가 상승률은 다소 잡히지만 네. 물가는 안 잡힌다. 이 말씀을 네. 드릴게요. 자, 제가 자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1,000원이었어요. 2,000원으로 올라가요. 또 3,000원으로 올라갑니다. 물가 상승률은 1,000원에서 2,000원 100%죠. 그리고 2,000원에서 3,000원 몇 퍼센트 올라갔습니까? 이제 50% 올라가죠. 그렇죠. 그 물가 상승률은 100에서 50으로 떨어지죠.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지라도 물가는 1,000원에서 2,000원, 2,000원에서 3,000원 여전히 똑같은 속도로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3년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상반기 우리나라 기준으로 4%대, 하반기 우리나라 기준으로 3%대, 상하반기 각각의 평균치로 봤을 때 그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전히 3%대 이상으로 높은 물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정말 물가 잡기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민생경제 회복 지원 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여러분들 이제 서민이나 혹은 우리 그냥 가게 입장에서 또 주부 입장에서는 물가가 잡히지는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고 가시는 것도 필요하다. 첫 번째. 네네. 그러나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나 내일 모레 내일이네요 이제 내일 있을 이제 금통위 네, 그렇죠. 회의에서는 이 금통위 위원들은 물가를 갖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두 가지를 여러분 차이를 이해하시고 접근하는 것도 경제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이제 가볍게 좀 금리 얘기도 좀 해보고 아, 싶어요. 네네. 물론 2탄에서 한문도 교수님하고도 금리 얘기도 하겠지만 제가 이제 단체 톡방이 있는데 매일경제신문사에서 같이 이제 필진이 있어요. 네. 이 거시경제 네네. 파트에 있는 그 필진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서 내일 금리 인상할까요, 동결할까요?를 가지고 이제 서로 의견을 하나씩 제시하는 네네네.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네. 제가 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일은 우리 한국은행이 과연 정부 정책으로부터 혹은 정치적으로 독립성이 있는 주체인가 아닌가를 시험받는 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까지 예. 단체 톡방에서 썼어요. 예. 정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환율이나 물가를 고려하면 여전히 금리 인상을 해야만 해요. 네. 그리고 오늘 자면 일어나면 새벽에 역시 4시죠. 새벽 4시에 FOMC 회의록이 공개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강한 긴축 행보를 선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식하자면 적어도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 해야 된다라는 판단인데 근데 우리나라 시장을 놓고 보면 부동산 시장 난리도 아니죠. 네. 또 부동산 PF, 건설 PF 이것도 난리도 아니죠. 이런 걸 놓고 보면 또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은 네. 팀장님이 금통위 위원이라고 가정하고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싶으세요? 네. 이제 작년에도 네. 이제 비슷한 말씀이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우리나라가 가계부채도 많고 하니까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네.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고 싶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건 뭐 어떤 정부와의 이런 부분들보다도 네. 저희 이창용 총재께서 직접 얘기하신 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벌어진 게 굉장히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를 만들게 되는데 그렇죠. 자본 유출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는 그 가능성이 높냐는 환율을 보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처럼 환율이 1,300원, 1,400원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네.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럼요. 그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이거는 대외적인 리스크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버립니다. 그래요.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 중앙은행은 답이 없습니다. 네. 그럼 금리를 올려서 대응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금리를 낮춰주는 겁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따라가지 않더라도 미국 금리가 내려오면 굳이 지금 우리가 어려운 선택을 할 필요는 없이 네. 굉장히 이지웨이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맞아요.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연말 정도면 금리 인하도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기대가 희석이 되고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이제 여기서 이제 부담이 생기는 건데 네. 일단 첫 번째는요. 한은에서 작년에도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환율의 불안이 굉장히 크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그러면 환율의 불안이 크다는 건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네. 두 번째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우리나라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의 상승 우려를 갖다가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행스러운 거지만 물론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네. 아직 달러원 환율이 1,300원 언저리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은 그 환율이 불안해지는지를 조금은 좀 모니터링을 하시지 할 않을까.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다시 튀어오르게 되면 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자본 유출과 수입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네.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좀 신중하게 그래서 작년에는 물가를 잡는 데 포커스를 뒀다면 네. 올해 초 신년사에서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트레이드 오프를 보시겠다고. 네.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면서 오는 실물 경제 둔화의 트레이드 오프를 같이 보신다고 한 만큼 네. 지금은 이제 환율의 안정이 어느 정도 이어진다라면은 조금은 더 신중하게 보시지 않을까? 뭐 그 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정말 왜 이렇게 생각이 비슷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 각건형만 믿고 따라가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교수님의 의견을 따라야죠.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네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확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치솟으면요, 우리 물가 못 잡아요. 네. 물가 잡는 거 놓쳐버려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세계 곡물 수입국 몇 위국인지 아십니까? 7위국이에요. 곡물을 왜 이렇게 많이 수입할까요? 우리 식탁용일까요? 아닙니다. 사료용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굉장히 재밌다고 표현할 수 없는 우픈 그 기사를 봤는데 소가 소를 먹는다 라는 게 썸네일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료값이 너무 치솟고 있어요. 곡물가. 네. 근데 곡물가도 치솟지만 곡물 수입 단가가 치솟는 거예요. 하늘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곡물 수입국 대국인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독 또 우리 이 농축산업이 뭐 몽골이나 호주나 뉴질랜드랑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 방목형이고 네네네. 풀 먹이는 거고 우리는 사료를 네, 먹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료 수입이 많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사료값이 환율이 안 잡히면 사료값이 치솟아요. 다 없죠. 제가 지난해 말에 서울우유 목장주분들 모여 있을 때 강연을 간 적이 있거든요. 아, 네네. 정말 죽으려고 그럽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어떤 수준이냐면, 이 송아지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반드시 어미소를 팔아야 돼. 사료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 이 소를 키우기 위해서 소를 판다. 그러니까 소만큼의 비용을 들여, 소를 팔면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그렇죠. 사료값을 마련한다. 그래서 소가 소를 먹는다라는 표현이 에디터 픽에 담겼어요. 네. 그만큼 이렇게 환율이 치솟으면, 제가 여러분 실감가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율이 치솟으면 물가 잡기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소위 중소상인이나 소상공인들, 가게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환율을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금통위의 고심이 굉장히 커졌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환율이 이렇게 튀지만 않으면 동결에 좀 무게를 저도 두고 그렇죠. 있었는데 네. 환율이 이렇게 튀었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도 강한 긴축을 보일 것이라는 FOMC 회의록이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 4시에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금통위 위원들은 그걸 더 가중치를 부여하고 의사결정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하고 고민을 있습니다.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정말 고민이 저도 많고요. 우리 오건영 팀장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니까 저도 이제 슬슬 해안을 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국제 유가로 좀 넘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역시 물가하면 유가입니다. 네. 제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70%가 뭔지 아세요? 물이죠. 물이에요. 네. 아마 제가 물이 좀 더 많을 거예요. 팀장님보다 더 무거운 거 예. 물이 많아서입니다. 절대 다른 게 많아서가 아니라 물이 많아서입니다. 네, 물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70%가 물인데 우리 주변을 구성하는 70%가 원유예요. 여기 있는 제 옷도 그렇고요. 그렇죠. 우리 팀장님 입고 계신 이 옷, 네. 왠지 이거는 원유가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원유를 좀 많이 쓰는 옷이. 여기 플라스틱, 여기 테이블, 바닥 장판, 이 도배지 할 것 없이 이 모든 게 원유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치솟으면 물가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것이 국제 유가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물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공공요금 인상이나 이런 건 우리가 통제하는 거지만 원유 가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받아들이는 거,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국제 유가에 대한 흐름 전망 네.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네, 같아요. 네, 이게 네. 제대로 잡혀만 주면 네. 그렇게 튀진 않을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잡힌다라는 게 어느 정도 레벨을 얘기하는지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일단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국제유가가 작년에 130달러, 140달러 이렇게 올라갔다가 네. 이게 저점이 69달러까지 떨어진 다음에 네. 지금 70달러 후반대, 미국 이제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70달러 후반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이 80달러대가 사실은 좀 이렇게 안정적이라기보다는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그런 유가의 형태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일단은 유가를 찍어 누를 때의 이제 모습을 보시면 네. 일단은 러시아 쪽에서 완전히 막혀 있었던 공급망이 풀려 나오는 게 1번이었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도 작년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는 지상 과제가 생기다 보니까 네. 전략 비축률을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전략 비축률을 굉장히 많이 풀고 그다음에 다른 국가들한테 산유국들 중에서 동맹국들한테 이제 좀 많이 생산을 좀 늘려달라고 이제 애걸복걸했던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작년도 4분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하드랜딩에 대한 우려가 커지니까 네. 공급 사이드가 전략 비축률과 함께 살짝 늘어난 상태에서 하드랜딩으로 수요가 줄어들게 되니까 네.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줄어드니까 유가가 좀 빠르게 내려왔던 거죠. 맞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전략 비축률을 여기서 더 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전략 비축률가 풀려 나오는 게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두 번째는 예. 유가가 너무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네. 산유국들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셰일 기업들 입장에서도 유가가 여기서 더 하락하면 네. 가뜩이나 채산성 안 나와가지고 싫은데 예. 더 싫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러시아 같은 케이스도요. 예.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 전쟁을 수행하려면 재정이 좋아야 됩니다. 네. 근데 러시아의 재정은 유가하고 연동이 많이 돼 있는데 네. 유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최근에 보면 러시아에 대해서 원유 가격 상한제로 이렇게 뒤집어 엎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러시아 같은 경우 이 전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네. 유가를 높이고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대응을 해줘야 네. G7을 이길까 말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펙 산유국들도 200배럴 정도 이제 200만 배럴 정도를 이제 감산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3월 달부터는 조금씩 50만 배럴 정도씩은 추가적으로 감산에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증산이 많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증산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략 비축률가 못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하드 랜딩에서 지금 또 소프트 랜딩, 노 랜딩으로 올라오니까 맞아요. 수요가 올라오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70불까지 떨어졌던 국제 유가를 다시 80불로 잡아 올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상하방에서 밑으로 누르는 요인하고 상승할 수 있는 요인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서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75에서 85 사이의 박스권에서는 조금 일정 수준은 좀 횡보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그걸로 우리가 유가 안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0에서 70불까지 내려오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에서 6.5로 내려왔어요. 네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에너지의 힘으로 더 내려가려면 네. 유가가 70불에서 35불로 내려가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러면 네. 에너지 가격의 안정 이외의 다른 팩터에서 이제 물가를 좀 잡아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 드릴게요. 이게 시장이 이렇게 막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물가 상승률이 실적치가 어쨌든 떨어져줘서예요. 네. 근데 연준은 물가 실적치, 그러니까 물가 지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근원 물가에 더 관심이 있어요. 제가 정말 시간 들여서 계산된 내용을 그래프로 제가 직접 하나하나 예쁘게 그렸는데 제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그래프 한번 잠깐 보세요. 22년 6월이 물가의 정점이에요. 미국 물가. 그죠? 9.1%. 그리고 그 이후에 22년 11월, 12월, 23년 1월까지 다소 떨어져 줬어요. 그죠? 근데 그 떨어진 게 이게 그 구성 항목을 보면 하나가 식료품, 그 다음 하나가 에너지인데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죠? 근데 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 이 기여도를 계산해 보니까 나머지를 우리는 근원 물가라고 해요. 특히 근원 물가 중에서 근원 서비스 물가는요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기조적으로 안 잡히고 있다라고 네네.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제 유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
이거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이 말씀을 제가 한 가지 드리고요. 다시 이제 화면을 저희를 잡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특히 23년에 국제 유가를 결정짓는 한 가지 중국의 리오프닝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댓글로 답변해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네네. 매월 몇만 명 정도가 해외 출국을 했을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몇만 명? 몇만 명일까요? 한번 혹시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대략 네. 250만 명 250만 나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게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졌죠. 네. 네. 근데 지금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냐면 그래프 한번 보여주세요. 250만 140만. 명 정도 나가다가 지금 그래프 보시면 나름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그게 140만 명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네네. 거의 반도 더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리오프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요게 250만 명까지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 리오프닝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달인가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되게 의미심장한 그림이 담겼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엑시트 웨이브예요. 그러니까 이게 엑시트는 뭐냐면 중국의 코로나19로부터의 엑시트예요. 네. 그럼 엑시트하는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원유나 그 밖에 원자재 수요가 일어날 것이다. 이걸 판단하는 내용인데요. 역시 이 그래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풀로 보여주십시오. 전체 화면 보여주시면 중국의 연간 에너지 수입액이 그 화면을 전체로 제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쪼개지 마시고 네 해봐주세요. 연간 에너지 수입액을 보면 계속 늘어나죠. 네. 근데 이 오른쪽 그래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세계 철광석 수요, 김광석 아닙니다. 철광석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중학교 때 너무 재밌으신가 봐요. 우리 옆에 여러분 안 보이시죠? 아재 개그 짱입니다 제가. 중학교 사회 시간에 철광석이 자주 나와요. 맞아요. 그때마다 김광석 이렇게 하도 호칭을 받아가지고 재미없었습니다. 아재 개그는 짧게만 해야 되는데 너무 길게 했어. 자, 철광석 수요가 세계에서 72%를 중국이 차지합니다. 그 밖에 알루미늄, 니켈, 구리, 석탄, 강철, 아연 이 대부분의 이 원자재를 중국에서 50% 이상 수요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리오프닝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니까 원유뿐만 아니라 또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각종 원자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웨이브를 주지 않겠느냐 하는 진단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도 역시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할 소지가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가 잡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비슷비슷한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일단 그 생각은 좀 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 인플레이션에 분명히 영향을 주겠죠. 근데 일단은 이게 다른 국가들의 리오프닝과 조금 다른 건 중국 사람들이 저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저축을 갖다가 이제 쓰게 되면서 보복 소비가 터진다.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먼저 긴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이제 사실상 리오프닝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도 먼저 겪고 긴축도 먼저 하고 리오프닝도 먼저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먼저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 다 봉쇄하고 있을 때 20년도 하반기에 리오프닝 하면서 그때 보복 소비가 한번 터졌었어요. 20년도 말에.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다시 그 전체적으로 또 한번 돌게 되면서 다시 이제 봉쇄를 했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면 약간 좀 풀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축을 허물면서 소비를 하는 비중이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불확실성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이 조금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리오프닝도 리오프닝 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달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소비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약간은 질서 있는 리오프닝 이제 이런 케이스가 나타나주는 게 저는 좀 베스트라고 보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물가 압력을 굉장히 크게 끌어올리는 요거는 좀 제한이 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물가에 대한 판단 많이 나왔고요. 벌써 여러분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2시 반부터는 한문도 교수님 오시는데 한문도 교수님 제 전화를 못 받았어요.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 한번 잠깐 나가주시고요.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무리 멘트 좀 드리면서 2시 반에 이제 한문도 교수님과 부동산 얘기도 분명히 해야 되니까
일단 민생경제 회복 지원으로서 정부가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이제 고심하고 있고 네네. 저희가 뭐 정치 중립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네. 어떤 특정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지원책들이 있는데 특히 난방비 같은 이슈가 많잖아요. 예. 어떤 지원책이 혹시 있는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는 이제 네. 그냥 매크로를 보는 입장에서 제언을 좀 드리면 네. 첫 번째는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네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에너지 절약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에너지 절약이라는 건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무역 수지하고 연관이 돼요. 그렇죠. 무역 네. 적자를 줄여줘야 환율의 안정이 나오게 되고 그렇죠. 환율이 안정이 돼야지 수입 물가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도 이제 교수님께서 계속 이제 수입 물가 환율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하고 이제 무역 적자하고 연관이 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면 시대착오적이다 이제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에너지 절약에 대한 캠페인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지 않겠나. 에너지 절약 예. 캠페인이라는 정책. 예, 그런 것들도 저는 되게 이제 그게 캠페인이 쓰지 마세요도 있겠지만 네. 적게 쓴 쪽에 조금 더 많은 페이버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네요.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오게 됐을 때는 네. 이럴 때는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는 경우들이 그게 그렇죠.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게 네. 잠재 성장률 자체의 레벨 다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네. 결국에는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영구적인 상흔으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네.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시간을 끌어주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 네. 요건 오픈 마인드로 열어놓는 게 두 번째로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건 예. 생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술 생산성도 있고 노동 생산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네. 결국에는 기술 혁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요 세 가지 정도 조언을 드려봅니다. 너무 좋은 조언 주셨으니까 저는 조금 첨언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민생 지원 또 민생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제도들을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에너지 바우처 네. 사업인데요. 여러분 오건영 팀장님처럼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에너지 소비 비중이 얼마 안 돼요. 2%밖에 안 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그렇죠. 20%가 그렇죠. 됩니다.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같은 에너지 가격이 올라도 그것에 따른 물가 충격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공급이라든가 뭐 연탄 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데 심지어는 지자체를 통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걸 다 활용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정책 지원들 좀 이거 뒷받침해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을 여러분 활용해서 이 어려운 국면이니까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여기서 일단 1탄은 마무리하고요. 2탄은 한문도 교수님과 부동산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딱 8분만 쉬었다가 2시 반에 다시 찾아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정해 놓으시고 조금 있다가 8분 있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